자, 이제 상대성 이론 문제 다 풀어봅시다. 뭐 1번 문제는 뭐 이상한 상대속도 문제니까 2번부터 바로 풀어볼게요. 관찰자 A에 대해서 B가 0.9C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네. 자, 기억. B의 완성계에서 A의 운동 방향과 빛의 진행 방향은 같다. B가 봤을 때 빛은 플러스 X 방향으로 가고 있고 B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A가 자기한테 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빛이랑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겠죠. 기억 아니고 니은. B의 완성계에서 A의 빛의 속력은 0.9C다. B가 자기가 정지해 있다 생각하면 A는 0.9C의 상대 속도로 자기한테 오겠지. 그럼 니은 맞고. A의 관성계에서 빛의 속력은 이런 거 좀 묻지 말자. 자, 답 2번. 자, 3번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검출기 P와 Q를 향해서 동시에 방출됐대. 같은 위치에서 일어난 두 사건이니까 이건 어떤 관성계에서도 똑같이 보겠죠. 자, 이렇게 방출된 빛이 A는 이제 Q에 먼저 도달했다고 본 거야. 그리고 B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P까지의 거리랑 Q까지의 거리가 똑같아. A가 봤을 때 우주선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길이는 수축돼가지고 이제 B가 봤을 때 거리보다 좀 짧게, 그렇지만 광원에서 P까지랑 Q까지의 거리는 똑같이 보겠죠.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기억. B의 관성계에서 빛은 P와 Q에 동시에 도달한다. A가 봤을 때 광원에서 검출기 PQ로 빛이 동시에 출발하잖아. 그건 같은 위치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B가 봐도 광원에서 빛은 동시에 출발해. 그런데 P랑 Q까지의 거리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P랑 Q에 동시에 도달하겠지. 자, 니은. A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은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한다. 지금 우주선이 어떤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지 주어지지가 않았죠. 근데 A가 봤을 때 광원에서 동시에 출발한 게 Q에 먼저 도달했대. 그럼 광원에서 빛이 양쪽 끝으로 출발을 했는데 Q에 먼저 도달했다는 거는 검출기 Q가 지금 빛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상황이란 뜻이야. 반면에 검출기 P는 Q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광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럼 우주선 자체가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네. 그럼 니은 틀린 보기고. 디귿. P와 Q 사이의 거리는 A의 관성계에서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작지 당연히. 왜냐하면 A가 봤을 때 B 우주선 운동하고 있으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4번 봅시다. A는 정지, B는 0.6C로 플러스 방향, C는 0.8C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운동을 해. 그때 BC가 탄 우주선의 고유 길이 자체가 같은 거야. 자, 기억 바로 들어갈게요. A의 속력은 B의 관성계에서가 C의 관성계에서보다 작다. 야, B가 봤을 때 A는 비록 A가 절대적으로 정지해 있지만 B 입장에서는 지가 정지해 있고 A가 자기한테 0.6C로 돌진하는 거랑 똑같이 볼 거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B가 봤을 때는 A의 속력이 마이너스 0.6C일 거고 C는 플러스 0.8C가 되겠지. 그래서 A의 속도는 B의 관성계에서보다 C의 관성계에서보다 작다. 이게 맞는 보기가 되겠고. 자, 또 A의 관성계에서 B가 탄 우주선의 길이는 C가 탄 우주선의 길이보다 작다. C가 더 빠르니까 길이 수축이 C가 더 많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B의 길이가 더 길어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B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은 C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B가 봤을 때 A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0.6C로 갈 거고 B가 봤을 때 C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상대 속도 생각하면 1.4C가 될까요? 물질의 속도는 빛보다 빠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있거든요. 상대론적 상대 속도라는 이제 이론이 있어요. 간단한 미적분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정도면은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 찾아보시면 돼요. 상대론적 상대 속도에다가 이 값들을 대입해 보면 뭐 98C, 뭐 97C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마주보고 다가오고 있을 때는 C의 속도는 넘어설 수 없지만 거의 C에 근접하는 속도로 이제 날아오고 있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B가 봤을 때 A는 고작 0.6C로 가고 있지만 C는 거의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오고 있기 때문에 C가 훨씬 더 빠르고, 그러면 시간 지연은, 시간 팽창은 C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은 C에서 더 느리게 흐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5번 봅시다. 자,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PQ를 향해 동시에 방출된 빛이 동시에 PQ에 도달한대.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자기의 관성계에 있는 사건을 보는 거니까 광원에서 PQ까지의 거리가 각각 똑같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고, 문제는 B의 관성계에서 본 거를 설명하는 거네. 자, 바로 보기 들어갈게요. 기억.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자, B가 봤을 때 B는 자기가 정지해 있고 A가 운동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A의 시간이 시간 팽창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보다 Q에 먼저 도달한다. 자, B가 봤을 때요, 이 프레임 자체가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빛이 도달해야 되는 도착 지점 P랑 Q가 각각 왼쪽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빛의 경로가 어떻게 되겠니? 광원에서 출발해서 뒤쪽으로 오고 있는 P를 향해서 도착해야 되니까 위쪽으로 가고 있는 빛은 대각선 위쪽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고, 그 다음에 Q를 향해서 가는 빛은 A가 봤을 때보다 훨씬 짧은 거리, Q가 지금 마중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A가 봤을 때보다 훨씬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당연히 맞는 이야기예요. P는 지금 원래 가야 되는 것보다 대각선이니까 더 길어졌고, Q까지 가는 거는 원래는 멀리 가야 되는데 Q가 마중 나오니까 짧게 가면 돼.
디귿, 광원과 P까지의 거리는 광원과 Q까지의 거리보다 크다. 자, 요게 조심해야 되는 게 니은을 풀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빛의 이동거리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디귿은 빛의 이동거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광원으로부터 검출기까지의 절대적인 길이를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광원으로부터 P까지의 거리는 우주선이 움직이는 축선상의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A가 보나 B가 보나 광원에서 P까지의 거리는 똑같고, 근데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는 B가 움직이는 축 방향으로의 길이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나. 그래서 광원과 P까지의 거리는 Q까지 거리보다 크겠지. 그래서 답은 5번. 올해 수특 문제가 참 쉽죠. 자, 6번은 정지에 있는 A가 있고 B는 플러스 방향으로 0.9C, C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0.9C. B가 타 있는 우주선 안에 BC계가 있는 거네. 자, C 관성계에서 본 게 A 관성계에서 본 것보다 더 큰 거. 자, 기억.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 이런 거 묻지 말자 진짜. 빛의 속력은 불변하죠. B가 탄 우주선의 길이. 자, C가 봤을 때 B는 졸라 빨리 움직여. 근데 A가 봤을 때는 그냥 빨리 움직여. 그럼 길이 수축은 C가 봤을 때가 더 많이 일어났을 테니까 우주선을 길다고 관측하는 거는 A가 그렇게 관측하겠네.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BC계에서 빛이 1회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팽창된 시간, 지연된 시간 정도를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C가 A보다 B의 우주선이 훨씬 빠르게 움직인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C가 봤을 때 시간 팽창이 훨씬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지. 답은 2번. 7번 봅시다. 자, 7번.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 안의 광원 PQ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은 T로 같아. 자, 그럼 방출되는 사건은 다른 위치에서 일어난 거니까 관성계가 달라지면 다르게 관측하겠고,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이 같았으니까 거리는 같은 걸로 확인할 수가 있겠네. 두 광선이 검출기에 도달한 사건은 같은 위치에서 일어났으니까 어떤 관성계에서 바로 동일한 사건이 되겠네. 자, 그런데 A의 관성계에서 Q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0.5T0야. T0보다 작은 게 자명하죠. 왜냐하면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있으니까 Q 입장에서는 검출기가 마중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자, A의 관성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빛은 P에서가 Q에서보다 먼저 방출되었다. 자, A가 봤을 때 검출기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근데 동시에 도달하려면은 P 입장에서는 검출기가 도망치고 있고 Q 입장에서는 검출기가 마중 나오는 상황이잖아. 그런데도 동시에 도달하려면 P가 먼저 빛을 쏴놨었어야 해. 그래서 빛은 P에서가 Q에서보다 먼저 방출되고요. 자, PQ 사이의 거리는 ECT0보다 크다. B가 봤을 때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각각 T0, T0잖아. 그러면 한 광원에서 검출기까지의 거리 L은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L은 빛의 속력 C에다가 빛이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T0를 곱하면 되겠네. 그러면 PQ까지의 고유 길이 자체는 ECT0가 될 거고, A가 봤을 때는 수축된 길이일 테니까 ECT0보다는 작겠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7번의 디귿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지금 B가 봤을 때 P에서 검출기까지 빛이 가는데 걸린 시간이 T0고, 그 다음에 Q에서 검출기까지 빛이 가는데 걸린 시간이 T0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P에서 검출기까지 빛이 갔다가 검출기에서 다시 P로 돌아가는 사건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PQ가 동시에 방출돼서 동시에 도달하는 건데, 요거를 각각의 사건을 그냥 빛이 갔다가 온 걸로 생각을 해도 괜찮다고요. 빛이 쉽게 왕복 운동하는 걸로 시간 순서를 다르게 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B가 봤을 때 빛이 P에서 검출기까지 갔다가 검출기에서 다시 P까지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T0 플러스 T0 해가지고 2T0가 될 거 아니야,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요게 B가 봤을 때 시간인 거야. 자, 그럼 이 왕복 사건을 A가 봤을 때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은 0.5T0로 문제에서 줬고, 그 다음에 가는 데 걸린 시간 T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B가 관측한 왕복 사건이 고유 시간이고 A가 관측한 왕복 사건이 팽창된 시간이기 때문에 T는 1.5T0보다 더 커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 간단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해가지고 4번이 돼요. 이런 식으로 뭐 빛이 한쪽으로 가고 또 그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문제들에서 그냥 얘가 빛이 출발해서 거울에 맞고 돌아가는 상황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문제가 훨씬 쉽게 풀려요. 자, 8번은 상대론적 질량에 대한 문제인데, 상대론적 질량은 제가 따로 영상을 안 찍었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질량 에너지 등가오리를 조금만 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량이라 말하는 녀석들은요, 얘는 정지 질량이에요. 정지 질량. 멈춰있을 때 질량인 거야. 그러면 정지하지 않을 때 질량이 다르냐? 예, 다릅니다. 물질의 이동 속력 V의 함수로 나타나는 로렌츠 인자를 정지 질량 앞에다 곱해요. 얘를 우리가 상대론적 질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로렌츠 인자는 항상 1보다 크잖아. 그래서 물체가 속도 V를 가지기만 하면 정지 질량보다 무거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앉아있는 나랑 달리기를 하는 내가 질량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정지 질량과 상대론적 질량을 고려해주지 않는 이유는, 이 로렌츠 인자를 자세히 보시면요, 속도 V가 이 로렌츠 인자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작아요.
광속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이 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정지 질량만 씁니다. 그럼 우리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도 조금 볼까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는 자,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 유명한 공식이죠. 유명한 공식을 통해서 이 질량이라는 게 에너지로 얼마든지 전환될 수 있고 에너지가 얼마든지 질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론입니다. 사실 이 E는 mc제곱이 이 빅뱅 이후에 물질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나서 그 물질들이 우주의 근본을 이루게 되는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이 첫 번째 공식이거든요. 그냥 고열, 고압, 고에너지 상태의 그 한 점에서 어떻게 물질이 생겨났는가를 설명하는 이제 이론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우리 역학 단원에서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를 계산을 해줬지만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르면 운동하지 않고 정지해 있는 에너지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에너지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가진다는 거야. 그래서 정지하고 있는 질량이 m0인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이 이는 m0c 제곱인데 얘를 우리가 정지 에너지라 부르고요. 그리고 물체가 운동을 하면 얘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를 더해주면 이게 이제 총 에너지가 되는데 이 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정지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더해줘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얘는 우리가 E는 mc제곱 공식에다가 정지 질량 대신에 상대론적 질량을 대입해줘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감마 m0c 제곱을 계산해주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정지의 에너지에다가 물체가 운동하면서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이랑 동일하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라고 하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에다가 그러니까 감마 m0c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m0c 제곱을 해서 감마 마이너스 1 m0c 제곱이 되겠죠. 뭐 요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 이제 핵융합이랑 핵분열 나오잖아. 핵융합이랑 핵분열이 일어나는 동안에 얘네들이 입자가 쪼개지고 붙는 과정에서 그 입자들의 질량의 차이가 생겨나요. 그 질량의 차이를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그 질량의 차이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만큼의 에너지가 튀어나온다는 거야. 근데 내가 좀 이따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질량이 달라지는 게 그 입자를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마치 뭐 양성자가 다이어트를 해서 막 질량이 작아지고 그런 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양성자랑 중성자랑 애들이 결합해 있기 위해서 투입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핵융합 반응을 하고 또는 핵 분열 반응을 할 때 얘네들의 이 입자들의 결합 구조를 바꿀 거 아니야. 그때 이 결합 에너지가 출입을 합니다. 그 에너지가 빠져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결합 에너지가 얘네들이 결합하기 위해서 입자에 고여있을 때는 그 에너지가 질량처럼 고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질량의 크기는 C제곱분의 E겠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조울에 달았을 때 그 입자들 사이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질량으로 측정이 된다는 거야, 실제로. 제가 대학생 때 그 공부하던 교재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완벽하게 동일한 감자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감자, 포테이토, 감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뜨거운 감자가 차가운 감자보다 체중계에 올려놨을 때 더 무거운 이유를 설명해라는 거야.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었거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를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푼 연습 문제였는데 뜨거운 감자는 입자들의 개수나 구성이 완벽하게 똑같다고 하더라도 온도가 높으면 얘네들이 막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냥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럼 얘가 에너지가 더 높은 게 실제로 질량이 더 큰 걸로 측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쿼크들 다 모으면요, 이게 1kg도 안 된대요, 실제로. 쿼크들의 이 질량을 계산해 보면. 근데 제가 막 88kg, 90kg 되는 이유는 그 쿼크들이 진동을 하고 있고 얘네들의 진동 에너지가 질량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한 90kg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나를 구성하고 있는 진짜 그 입자의 질량은 1kg 정도인 거야. 어쨌든 이제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게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쪽 단원입니다. 그리고 요 이제 핵 분열이나 핵 반응에서 계산하는 방식은 또 뒤에 문제에서 또 하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8번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A의 정지 질량은 m0다. 그치, 속도가 정지했을 때 질량이 m0라며. 맞는 보기고, A의 속력은 C보다 클 수 없고요. A의 운동 에너지가 클수록, 그러니까 즉 속도의 제곱이 크면 클수록을 말하는 거겠지. A의 상대론적 질량 당연히 크겠지. 그래서 4번이 아니고 3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쉽지? 자, 9번. A, B, C의 정지 질량은 각각 m, 2m, m이고 A, B는 0.6c로 같은 속도로 가고 있고 C는 반대 방향으로 0.8c로 가고 있네. 자, A의 관성계에서 B의 질량은 2m0다. A가 봤을 때 B는 지금 정지해 있을 거야. 상대 속도가 0이니까. 그러면 A가 측정하는 B의 질량은 그냥 정지 질량 그대로 측정을 할 거고요. 니은 정지 에너지는 A와 B가 같다. 정지 에너지는 곧 질량을 묻는 거예요. 정지 에너지는 m0 C제곱을 묻는 거니까. 그래서 A랑 B랑 같니?
A랑 B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정지 에너지는 A랑 B랑 같지 않고 A의 관성계에서 C의 상대론적 질량은 C의 관성계에서 A의 상대론적 질량보다 크다. 자, A가 봤을 때 C의 속력이랑 C가 봤을 때 A의 속력이랑 상대 속도를 계산하면 똑같습니다. 방향만 다르겠죠. A가 봤을 때 C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C가 봤을 때 A는 플러스 방향으로. 그래서 아니네. X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1번. 자, 10번. 태양이 핵융합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예시야. 그러니까 우리가 핵융합 발전소가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았거든요. 핵융합 발전소를 만들겠다는 뜻은 지구 위에서 태양을 구현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기억. 태양 중심부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네. 니은. 핵반응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것이다. 핵반응에서 에너지가 막 튀어나오는 이유는 요 mc제곱 때문이야. m. 질량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에너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맞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질량 결손에 의해서 생겨난 에너지가 얼마나 크냐면 C가 3 곱하기 10의 8승 정도 되거든요. 그럼 얘 제곱인 거니까 그러니까 9 곱하기 10의 16승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물질이 1kg만 사라져도 9 곱하기 10의 16승 줄이 생겨나는 거예요. 엄청나죠? 자, 그럼 어쨌든 이 핵반응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라는 게 질량 결손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태양이 에너지를 내보내는 과정은 질량이 줄어들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 반응이겠죠. 그래서 답은 기니디 5번입니다. 자, 11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핵반응 문제 나오시면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원자랑 뭐 B라는 원자가 반응해서 C라는 원자 그다음에 D라는 원자로 됐어.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아래 첨자가 있고 그러면 그 원소 기호의 왼쪽 아래 첨자가 있고 왼쪽 위에 첨자가 있죠. 왼쪽 아래는 양성자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여기 X가 있으면 여기 있는 숫자는 양성자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왼쪽 위에 있는 숫자는 질량수를 의미합니다. 자, 질량수가 의미가 뭐야? 양성자의 개수랑 중성자의 개수를 말해. 자, 요럴 때 만약에 이 원자핵 AB가 핵융합을 해가지고 원자핵 CD가 되는 과정을 본다 쳐요. 그러면 여기 아래 첨자를 각각 제가 W, X, Y, Z라고 하고 왼쪽 위 첨자를 스몰 a, B, C, D라고 할게요. 왼쪽 위 첨자 A, B, C, D는 질량수고 왼쪽 아래 첨자 W, X, Y, Z는 양성자수잖아. 얘가 각각 뭘 의미하냐면 왼쪽 밑에는 전하량을 의미하고요. 플러스 전하량을 의미하고 왼쪽 위에 질량수는 질량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핵반응이 일어나든지 간에 핵융합이 일어나든 핵분열이 일어나든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이 전하량이랑 질량수는 보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W 플러스 X는 Y 플러스 Z가 돼야 되고 A 플러스 B는 C 플러스 D가 돼. 얘만 만족시키면 돼. 그러니까 전하량 보존, 질량수 보존만 만족시키면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질량수는 보존되는데요. 질량은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질량이랑 질량수는 달라요. 질량수는 입자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 질량은 물체가 입자가 가지고 있는 정지 질량에다가 이 입자들이 결합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결합 에너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거든. 근데 얘네들이 핵분열 또는 핵반응을 일으키면서 입자들의 배치가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결합 에너지가 달라지면서 질량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입자의 개수는 똑같기 때문에 질량수는 똑같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1번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면 자, 지금 오른쪽에는 식이 완결이 돼 있어요. 헬륨이랑 중성자, 아래 첨자랑 위 첨자 둘 다 보시면요. 아래 첨자는 2랑 0이고 위 첨자는 4랑 1이야. 그럼 왼쪽도 합쳐서 아래 첨자가 2가 돼야 되고 위 첨자가 5가 돼야 돼요. X의 왼쪽 아래 첨자는 1이 돼야 되겠고 왼쪽 위 첨자는 3이 돼야겠지. 요거 삼중수저잖아, 그치? 자, 그럼 X의 중성자 수는 2이다. 왼쪽 위에 있는 거는 질량수야. 그러니까 질량수에다 양성자를 빼줘야 중성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복입니다. 정지 에너지는 X가 중성자보다 크다? 자, X는 양성자 한 개에다가 중성자가 두 개인 놈이야. 근데 중성자는 중성자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질량은 X가 더 클 수밖에 없지. 정지 에너지는 X가 더 커요. 그래서 딕은 반응 전 입자들의 질량의 합은 반응 후 입자들의 질량의 합보다 크다. 이거 당연히 맞는 복이야. 왜냐하면 일단 핵반응이 일어나면요. 질량 결손이 일어나요. 근데 에너지가 주입돼서 핵반응이 억지로 일어나는 경우도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뭘 보시면 되냐면 이 반응이 일어났더니 지금 에너지가 튀어나왔잖아. 그 말은 반응 전의 질량이 더 컸다는 뜻이야.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기니디 맞는 복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메가 일렉트론 볼트는요. 에너지의 단위예요. 입자 물리학에서는 줄로 나타내기에는 그 입자들이 발생하는 에너지가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그 전위의 단위인 볼트에다가 전자의 전하량 2를 곱해서 이제 엄청나게 작은 에너지 단위로 나타내요. 자, 12번. 아니 근데 이번 수특에 쓸데없이 색반응 문제가 너무 많아요. 자, 이것도 바로 풀어볼게요. 자, 가에서는 오른쪽에 아래 첨자 합이 3이고 위 첨자 합이 6이니까 X는 아래 첨자가 2여야 되고 위 첨자가 3이어야 돼.
요건 3헬륨이겠죠. 그 다음에 나는 어때? 무지막지하구만. 요거 왼쪽 위에만 계산해 볼게요. 질량수를 계산해 보면 나는 왼쪽은 235 플러스 1이고 오른쪽은 Y에다가 플러스 94 플러스 중성자가 질량수가 1인데 이게 알갱이가 2개 있잖아. 그래서 1을 해줘야지. 그 Y는 몇이니? 몇이야? 140인가? X의 질량수는 몇이었어? 3이었거든. 다행히 50배가 아니네요. 니은. 자, 기억부터 볼까? 기억. 가는 핵융합 반응이다. 맞죠? 니은. 질량수는 Y가 X의 50배가 아니었고 디귿 질량결손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나 지금 발생하는 에너지량이 나에서가 더 많으니까 질량결손이 더 많았던 거지.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벌써 2점짜리 끝났어? 자, 3점짜리 1번 바로 해볼게요. 자, A의 관성계에서 PQ는 정지해 있고 C는 0.8C의 속력으로 Q를 향해 날아가고 있네. 표는 A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A에서 P까지의 거리는 L0, 그 다음에 A에서 Q까지의 거리도 L0. B가 P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 20년, C가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5년. 그럼 지금 B가 더 느린 거네? 자, 바로 보기 볼까요? 자, 기억. B의 관성계에서 A의 속력은 0.6C이다. 같은 거리를 C가 15년 갔는데 B는 20년 간 거니까 B가 더 느려요. 그래서 0.8C에다가 뭐 20분의 15나 15분의 20을 해주면 될 텐데 숫자가 이제 작아져야 되니까 20분의 15를 해주면 4분의 3이니까 0.6C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겠고, 자, C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은 B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자, C가 봤을 때 B는 거의 광속이야. 근데 A는 0.8C야. 그러니까 시간 지연이 더 세게 일어나는 애는 B야.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PQ 사이의 거리는 B의 관성계에서가 C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자, C의 관성계가 더 빨라요. 그럼 길이 수축은 C가 더 많이 일어나. 그럼 거리가 큰 애는 B가 더 크다고 보겠네. 그래서 답은 4번. 3점짜리 맞아 이거. 자, 2번. B의 관성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거울 시스템에서 내부에 있는 관찰자가 동시에 방출돼서 PQ에서 동시에 반사됐고 겨울 Q에 도달하는 거야. 그 말은, 자, 일단 광원에서 PQ에 동시에 반사됐다는 말은 요 거리가 똑같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 거리도 똑같다는 말이 되겠죠. 이게 지금 수직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러면 거울 Q에 도달할 때 지금 동시에 도달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출발과 도착이 둘 다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니까 이건 어떤 좌표계에서 바로 동일하겠고, 그 다음에 P랑 R에 반사되는 사건은 위치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관찰자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자, 보기 들어갈게요. 기억. A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P와 Q 사이의 거리보다 작다.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요거는 이제 길이 수축이 일어나겠지. A가 봤을 때 움직이는 방향으로의 길이니까 L보다 작을 거야. 그리고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움직이는 방향이 수직한 방향이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그대로 L일 거야.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 니은. A의 관성계에서 P에서 반사된 빛이 R에서 반사된 빛보다 Q에 먼저 도달한다? 아니죠. A의 관성계에서도 B의 관성계에서 본 것 같이 Q에는 동시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도달한 사건이 같은 위치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관성계에서도 똑같은 거야. 광원에서 P를 향해서 방출된 빛이 다시 광원으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A의 관성계에서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그러니까 광원이 이 빛을 따라서 한 바퀴를 도는 요 사건을 말하는 거지. 광원이 출발해서 광원이 광원으로 도착하는 거니까, 그럼 B가 봤을 때 광원에서 빛이 출발하는 사건과 광원으로 빛이 도착하는 서로 다른 두 사건이 같은 위치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B는 이 사건의 시간 간격을 고유시간으로 측정할 수가 있겠네. 그럼 B는 고유시간으로 측정하고, 그러면 A는 요거를 지연된 시간으로 측정할 테니까 A의 관성계에서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시간이 더 클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자, A가 측정했을 때 PQ 사이의 거리가 2L이야. 2L은 A가 봤을 때야. B가 봤을 때 우주선의 길이는 L0야. 자, 이거는 B가 봤을 때야. 그리고 표는 각각 A, B가 봤을 때 우주선이 P랑 Q 사이를 완전히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한 거야. 그러면 앞대가리가 P를 통과하고 이 꼬랑지가 Q를 통과할 때까지의 시간인 거네. 그러면 지금 이 표에 있는 시간에다가 각각 우주선의 속력 V를 곱해주면요, 위에 있는 T0V는 A가 봤을 때 수축된 우주선이 2L0만큼의 PQ 사이의 거리를 통과하는 상황에 대한 이동거리고, 그리고 3분의 2 T0V는 B가 봤을 때 L0인 우주선이 2L0였던 PQ 사이를 수축된 길이로 봤을 때 완전히 통과하는 데 걸린 이동거리잖아. 그러면 T0V는 A가 봤을 때 우주선이 2L0만큼의 길이를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대가리가 꼬랑지까지 통과할 때까지 다 지나가야 되니까 수축된 길이 더해줘야 되겠지. 저는 수축된 길이를 그냥 스몰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밑에
똑같이 3분의 2 T0V도 생각을 해주면 B가 봤을 때는 P에서 Q까지의 거리가 2L0가 아니고 수축된 길이일 거란 말이야. 근데 아까 전에 우주선이 L0일 때 수축된 길이를 내가 스몰 L로 뒀잖아. 그러면 2L0도 2 스몰 L로 둘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B가 봤을 때 이제 P에서 Q 사이의 거리는 2L0가 아니라 2 스몰 L이 되겠고, B 입장에서도 지가 우주선 끝까지 꼬랑지가 통과해야 되는데 자기 우주선은 고유 길이로 볼 테니까 플러스 그냥 L0가 되겠지. 그럼 요거 연립해 주시면 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들 중에 보면 지금 L0랑 VT0의 관계를 묻는 게 있으니까 L을 소거시켜 줘야겠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2를 곱해주고 위에서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4V0T는 3L0니까 뭐 L0는 9분의 4V0T가 되겠네요. 뭐 의도치 않게 D급부터 먼저 구했네요. 자, 기억. B의 관성계에서 P의 속력은 P가 뭐야? 깃발이야? 무슨 이런 질문을 하고 있냐? B의 관성계에서 P의 속력 당연히 V죠. 그 다음 B의 관성계에서 P, Q 사이의 거리는 A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길이의 2배이다. 그러니까 B가 봤을 때 수축된 길이는 A가 봤을 때 수축된 우주선의 2배이다. 지금 고유 길이 자체가 L0, 2L0, 1대2니까 수축된 길이도 1대2겠지. 그래서 니은도 맞겠죠. 답은 5번. 자, 4번 볼게요. 지금 B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Q까지의 거리가 L인데 광원과 Q까지의 거리가 L이야. 그리고 표는 각각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거울 P, Q, R까지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야. 그런데 A가 봤을 때는 다 똑같네? 그 말은 A가 이 거울이랑 같은 관성계에 있는 녀석이니까 광원에서 P, 광원에서 R,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가 다 L로 똑같다는 상황이겠고. 자, 근데 얘들아, 너네 이거 캐치할 수 있니? B가 봤을 때 P까지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랑 B가 봤을 때 R까지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각각 T1이랑 T3로 주어져 있는데 사실은 T1이랑 T3가 같아요. 왜냐하면 광원에서 P까지 왕복하는 거는요, B가 봤을 때 이 거울 프레임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잖아. 그러면 P까지 가는 동안에는 거울이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고, 거울에서 다시 광원까지 가는 동안에는 광원이 내가 가는 경로상에서 마중 나오고 있거든. 그리고 R은 어때? 광원에서 R까지 가는 동안 R이 먼저 마중 나오고 그 다음에 R에서 광원까지 가는 동안 광원이 도망쳐요. 그러니까 빛이 P에서 왕복하는 거랑 R에서 왕복하는 거랑 가는 거랑 오는 거 순서만 달라졌을 뿐이지 완벽하게 똑같은 시간이야. 자, 근데 Q는 어때? Q는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광원에 대해서 대각선으로 올라갔다가 대각선으로 내려와야겠네? 그러면 T0에 비교해서 T2는 항상 T0보다 큰 상황이 되겠네요. 지금 제가 구한 게 보기에 다 있죠? 기억. T2가 T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T1이랑 T3는 완벽하게 같은 사건입니다.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P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T0보다 2L이라는 게 어디서 근거한 거야? 지금 A가 봤을 때, 즉 요 거울의 관성계랑 같이 있는 녀석이 봤을 때 이 L만큼 갔다가 L만큼 돌아오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얘는 C예요. 그쵸? 뭐 광속 불변을 어기는 말이네. 그래서 기억니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5번은 문제가 좀 복잡한데요. 자, A의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고 B의 관성계에서 R과 S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거야. 그걸 표에다 그렸네. 지금 표에 A의 관성계에서의 L0는 PQ 사이의 거리의 고유 길이가 되겠고 B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EL0는 우주선의 고유 길이가 되겠네. 그리고 전구 P는 우주선의 S, 꼬랑지가 P에 닿을 때 깜빡이고 Q는 대가리가 닿는 순간에 깜빡이는 거야. A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P랑 Q랑 동시에 깜빡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우주선의 고유 길이 자체가 EL0인데 거리가 L0인 요 전구들 사이에 완벽하게 쏙 들어온다는 거잖아, 여기. 그 말은 지금 EL0인 우주선이 L0로 줄어들 만큼의 로렌츠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기억. A의 관성계에서 R과 S 사이의 거리는 고유 길이는 EL0였지만 로렌츠 인자가 지금 절반으로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R과 S 사이의 거리는 L0로 관측이 되겠고요. 맞는 보기입니다. 자, 니은을 보기 위해서 B의 관성계를 한번 볼게요. B의 관성계에서는 안 그래도 좁은 PQ 사이의 거리가 더 줄어들었어. 그치? 그러면 R이 먼저 Q에 닿고 S가 나중에 P에 닿겠네. 그럼 Q가 먼저 깜빡이겠네요. 기억 안에 들어간 말은 Q가 P보다 먼저 깜빡인다가 적절을 하겠네요. 디귿. B의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의 거리는 2분의 L0다. 자, B가 봤을 때 지금 전구와 전구 사이의 거리는 고유 길이가 원래 L0였는데 로렌츠 인자가 지금 절반으로 만드는 로렌츠 인자니까 2분의 L0 맞겠죠. 그래서 답은 다 맞네. 자, 6번. 자, 입자가 0.8C로 움직이는데 우주선도 0.8C로 움직여. 표는 각각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입자의 질량이야. 그러면 B는 지금 입자를 정지해 있다고 관찰할 거기 때문에 상대 속도가 0이라서 얘가 지금 정지 질량이네. 자, 기억. 입자의 수명은 A의 관성계에서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길다.
입자는 P에서 생성돼서 Q에서 소멸이 되네요. 수명이 짧아. 근데 얘들아, A는 지금 입자가 겁나 빠르게 움직인다고 보기 때문에 입자를 슬로우 모션으로 볼 거야. 그래서 입자의 수명이 겁나 길어졌다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기호가 맞는 보기죠. 반면에 B는 어때? 입자의 수명은 짧지만 PQ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어가지고 얘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관측을 할 거야. 자, 그 다음 M1이랑 M2 질량 비교. M1이 당연히 더 크겠지. M2가 정지 질량이니까. 그 다음 입자의 정지 에너지는 뭐야? 3점짜리 맞아? 정지 질량에다가 C0 곱하면 정지 에너지 나오죠. 자, 7번. 자, 이제 각각의 원자에게 아래 첨자에다가 이제 숫자들을 다 채워 넣어 볼게요. A는 양성자는 1개고 중성자가 없으니까 질량수도 1이고, B는 양성자가 1개인데 지금 중성자를 모르니까 질량수 비워두고, C는 양성자는 모르지만 지금 가에서 A, B가 각각 양성자를 1개씩 들고 있었으니까 양성자 2개에다가 그럼 기억은 2겠네? 그럼 중성자가 1개니까 질량수는 3이겠죠. 그럼 B는 질량수가 2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B는 중성자수가 1개. 그러면 여기 나에도 1, 2, 1, 2 채워 넣어주고 A가 1, 1이니까 D는 어떻게 되겠어? 1, 3이 되겠네. D의 양성자 수는 1개, 중성자 수는 2개. 자, 그러면 기억. C의 질량수는 3이다. 맞고. 디귿 플러스 리을은 3이다. 맞고. EMA 플러스 MD는 MB 플러스 MC다. 자, 요거는요.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안 적는데 일단 처음이니까 그리 적어볼게요. 자, MA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었던 애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MAC 제곱 그리고 MBC 제곱 이 MCC 제곱에다가 에너지 5.49가 생겨난 거야. 나는 어때? MBC 제곱 두 개가 MAC 제곱 플러스 MDC 제곱 4.1 메가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럼 양변에 C로 나눠주고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끝까지 해야 돼. EMA 플러스 MD는 MB 플러스 MC에다가 플러스 뭐 어쩌고저쩌고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만 비교해봐도 얘랑 비교해 보실 수 있겠죠. 이 숫자가 있으니까 부등호가 왼쪽으로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게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 자, 8번. 이런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지금 양성자 수가 오른쪽 보니까 2개잖아. 그러니까 X는 각각 양성자를 1개씩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질량수가 4인 거야. 그럼 얘는 2이겠네. 그럼 X는 중수소였던 거야. 1, 2, 1, 2 채워 넣을게요. 그럼 Y도 다를 통해서 바로 찾을 수 있겠다. Y는 양성자가 2개고 질량수가 4인 헬륨이겠네. 그러면 라를 통해서 Z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Z는 몇이야? 1, 1. 수소였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까? X의 중성자 수는 1개. X랑 Z가 핵융합하고 Y가 생성되나? X가 중수소고 Z는 그냥 수소를 반응하면 Y가 헬륨이잖아. 안 되지. 디귿,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는 가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디귿은요, 튼 X 2개가 다르게 반응을 했는데 라에서의 질량이 더 많았다는 거는 라에서 반응 후의 원자핵들의 질량이 더 작다는 뜻이야. 그러면 나에서의 생성물인 헬륨이랑 중성자랑 삼중수소랑 Z가 비교를 해보면 오른쪽 애들이 질량이 더 작다는 뜻이거든. 그럼 여기서 가랑 다의 반응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Z랑 N의 위치를 바꿔주면요, He-Z가 H 플러스 N이 되잖아. 얘가 뭐냐 하면 왼쪽이 가에서의 질량 결손이고 오른쪽이 다에서의 질량 결손이야. 그러면 질량 결손이 지금 가가 많은 상황이니까 가에서 생성되는 에너지가 더 크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8번에 4번. 자, 9번.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이니까 기억이 당연히 중성자라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다가 중성자 다 채워넣고 그리고 니은을 생각해보면 니은의 양성자의 개수는 3개여야 되고 질량수는 7이 돼야 되니까 뭐 리튬이 되겠네요. 기억. 나는 핵 분열을 오지게 하고 있지.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에 들어있는 기의 개수 중성자의 수는 4개 맞고요. 7 빼기 3. 질량 결손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크기만 비교해 보셔도 가가 작죠. 이게 어떻게 3점짜리 9번일 수가 있어 진짜. 자, 10번. 자, 10번 가 보시면 X는 지금 헬륨이고요. X가 헬륨이니까 지금 A 쉽게 구할 수 있지. A는 88이네.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X의 질량은 4.028이 돌튼이다. 요거는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얘 곱하기 2한 거야. 지금 가에서 질량이 여기로 그대로 넘어왔냐를 묻는 거야. 그러니까 아닐 수밖에 없지. 핵 반응에서 발생한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와, 이거 그냥 노가다 하라 이거잖아. 자, 가에서는 지금 중수소 2개에다가 X를 뺀 것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했고 나에서는 토륨에다가 라듐이랑 X를 같이 뺐더니 이 나가 나왔다는 거잖아. 그럼 가, 나 대소 비교하려면 얘 통째로 뺀 다음에 양이 되는지 음이 되는지 보면 되잖아. 그럼 X가 소거되니까. 그쵸?
그럼 2 곱하기 2.0141에다가 빼기 232.0377 더하기 228.0310을 해서 얘가 만약에 양이면 가가 큰 거고 뭐 음이면 나가 큰 거 이렇게 되겠지. 니들이 찾으세요. 자, 11번. 뭐 이렇게 복잡하게 조건을 줬는데 결국에는 A, B, C가 뭐 해봤자 수소, 뭐 중수소, 삼중수소, 헬륨, 삼헬륨 이런 것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제가 감히 찍기를 지금 C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2배 더 많은 거니까 얘는 삼중수소겠고요. B는 중수소겠고요. A는 양성자 수가 지금 2배가 더 많은 거니까 얘는 3헬륨이겠다. 한번 찍어서 한번 해보죠. 그러면 나로 한번 판별을 해보면 1, 2, 1, 2 적어주고 C가 1, 3이니까 딱 맞네. 잘 찾았네. 자, 그러면 가부터 볼까요? 가는 HH가 B, 즉 1, 2로 바뀌는 거야. 근데 보면 얘들아 지금 가의 반응 전에는 질량수가 2거든? 반응 후에도 질량수가 2야. 근데 양성자 수를 보면 반응 전에는 2인데 반응 후에는 1이야.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왜냐하면 그러면 기억이라는 입자가 아래 첨자는 1이 돼야 되고 위 첨자는 0이 돼야 되거든. 이런 물질이 어디냐? 질량수가 없는데 양성자는 있어? 그러니까 이게 1이라는 게 양성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하량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질량은 그러니까 양성자나 중성자랑 비슷한 질량을 갖고 있진 않지만 양전하를 가지고 있는 놈이 누구냐면 이제 양전자라는 놈이 있어요. 양전자. 이 세상에 우리가 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자의 반입자인 양전자라는 놈이 있어. 맨 처음에 우주가 빅뱅 할 때 고에너지에서 그 에너지에서 질량체가 나왔단 말이야. 전자 같은 놈이 나왔단 말이야. 이 전하량 보존이나 여러 가지 입자수들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질량수, 전하량뿐만 아니고 뭐 렙톤수라는 개념도 있고요. 이 입자수에 대한 몇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튀어나왔다는 말은 그 입자수의 보존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자라는 입자의 반입자, 그러니까 양전자라는 놈이 튀어나와요. 이 세상에 지금 전자가 존재하는 만큼 양전자가 있다는 뜻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반입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우주가 존재한다, 뭐 이런 이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억은 뭐 당황하지 마시고 양전자라는 입자도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자, 다 볼까요? 다는 1, 3이고 C가 A가 2, 3인데 요것도 이상해. 지금 질량수는 꽉 찼는데 이미 전하량이 니은에서 뭔가 추가돼야 되는데 이미 넘친단 말이야. 요거 뭐야? 얘는 전자예요. 그래서 전하량을 1을 줄여줘야 돼. 자, 그러면 보기 기억 B의 질량수는 2다. 맞고 MA, MB는 같다. 이게 무슨 쌉소리야? 그 다음에 기억 니은은 서로 다 같은 종류의 전하다. 다르죠? 답은 1번. 자, 마지막 12번 봅시다. 자,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한 쌍생성이랑 비슷한 개념인 쌍소멸이에요. 전자가 있으면 양전자라는 놈이 있는데 얘네들이 만나면 소멸을 합니다. 얘를 우리가 쌍소멸이라 부르거든요. 이때 거대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이 에너지가 또 쌍생성을 해요. 또 전자랑 양전자를 만들어내. 요게 지금 빅뱅이 시작될 때 계속 무한히 반복되다가 뭐 10억 개의 한개꼴인가? 뭐 전자가 한 개가 더 나와서 지금의 뭐 우주를 구성하는 정도의 막 개수만큼 막 나왔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기억은 양전자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양전하를 띈다, 맞는 보기고, 중성장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이게 어떻게 3점이야. 기억과 전자의 질량이 감마선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2026학년도 수능 특강 상대성 이론만 풀었는데요. 지금 올해 상대성 이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이때까지 본 수능 특강 문제 중에서 제일 쉬워요. 그래서 요거 푼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전에랑 전전의 것도 풀어보세요. 제 기억으로는 요 전전의 게 수능 특강이 진짜 개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연습해 보시고 여러 가지로 좀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말고사 마무리하죠. 수소 스펙트럼 들어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어. 너네들이 그냥 공부해. 그거는 뭐 교과서 보거나 수능 특강 개념만 봐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기말고사 잘 치세요. 안녕.